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 하죠? 네, 오늘 참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유튜브 얘기하죠. 네. 아니 내가 이거 잔머리 때문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네. 잊어먹을 뻔했어요. 네. 아니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일단 말씀하세요. 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에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참 이게 뭔지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MBS 여론조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킬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5%고요.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2주 전 조사보다 긍정의 경우 1%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그대로였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2%였고요. 민주당은 23%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31일부터 이슈가 된 김 위원장,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70세 이상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도가 2주 전 17%에서 6%포인트 하락해서 11%를 기록했고요. 이번에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7%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3%, 반대로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최근 문제가 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가 52%,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34%였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8.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18.1%, 보통 지금 한국갤럽이 14%, 그리고 MBS 조사는 응답률이 한 20% 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국제 수준, 국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 걸맞는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ARS 조사가 제가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 어떤 건 1.9% 뭐 좀 나와봐야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조사를 보면 저 주목한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권 견제론보다는 네. 어쨌든 정권 안정론이 근소하게나마 앞선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점을 또 주목했습니다. 뭐냐면 이 조사에서 주변 5개국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70% 나왔고요. 네. 일본이 35%, 그다음에 중국이 18%,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나란히 11%씩을 기록했어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외교가 국내 정치화되고 있고 진영화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보다 2배 호감도가 높고요. 중국보다 일본이 중국보다 약 2배 호감도가 높습니다. 35%, 18%니까요. 네. 그다음에 북한, 러시아가 각각 11%라는 점. 저는 이 점을 좀 굉장히 주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율이 NBS 2주 전 여론조사와 똑같이 23%로 정체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게 제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며칠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퀴즈. 이건 정말 감이 안 오는데요. 네. 그렇게 순진한 얼굴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악한 얼굴 이런 것 좀 줘봐요. 좀 제가 천성이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찡하다. 네. 예. 근데
이게 보통 3일 정도 있어야지 실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100% 반영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반영이 이 오늘 조사보다는 좀 되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3% 벌써 그러니까 2주 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으니까 이게 그 한 달간 23%로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응답률 18.1%인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볼 때 특히 민주당은 그 외국 이슈, 그러니까 외교 이슈를 국내 정치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본인들의 신념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주변 5개국 그 호감도 이 부분도 좀 민주당이 참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주제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지난 일요일 청년좌담회에서의 본인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더 정중히 사과드린다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30일이었죠.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자신의 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아들의 생각이었다. 되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맹비난에 나섰고요. 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날 춘천 간담회에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하는 등 해명과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으나 직접적인 표현에 사과를 하는 것은 나흘 만에 처음인 겁니다. 당에서 이제 전날에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직접 사과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르신들 헌신,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다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간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는 말씀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남 직후 김 위원장이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회장 등에게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인회에도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노인회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말을 삼가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결국 김은경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가 늦어졌다라는 비판도 있고 사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혁신위원장 이름이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 이 사람의 얘기 그러니까 뭐죠 미래가 짧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정치라는 건 수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용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이 필요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이랬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게 일반적인 정치 현상에서 국민들은 일단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을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정치의 ABC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이 사과를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는 측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사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임명되고 혁신위원들이 임명돼서 당시만 하더라도 비정치인이어서 야 이거 오히려 신선하고 좀 이렇게 나가면 정말 그 새로운 시각으로 뚝심 있게 눈치 안 보고 혁신을 민주당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거를 보냐면 기존 정치인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 뭐냐면 사과에 인색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사과를 하면은
마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예? 두 가지 특징인데 실제로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사과를 안 하고 버티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고 자리에 내리고 생각이 없어요. 이거 아주 기존 정치인의 중요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과라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게 사과를 하면은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타이밍을 놓치면 일은 일대로 커진 다음에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공분이 커진 다음에 사과를 하는 이런 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남 탓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익에서 하는 거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 탓을 했거든요. 아니 얘기는 본인이 했는데 왜 갑자기 혁신위 대변인들은 국민의힘 얘기를 꺼내나? 전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전형적인 기존 정치의 어떤 문법을 그대로 쫓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에서 철이 없어. 물론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이 지금 27년째입니다만 철이 많이 없어 보이죠 나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요. 네. 근데 철이 없어서 정치의 언어? 정치 언어를 미숙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어에는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하는 행동은 기존 정치인을 아주 굉장히 많이 닮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혁신위를 총선 앞둔 시점에서 왜 구성을 했겠어요? 혁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저께인가요? 얘기한 내용 중에 인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부원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 뭐 개인이 어떻게 생각했건 전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호칭은 뺐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서 중도층의 표를 얻는 중도층으로 뭘 확장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언급을 통해서 혁신위의 존재의 의미마저도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이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앵커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를 안 하거나 미루는 건 또 약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또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네. 왜 뭐 이게 잘못되면 금방 사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린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젊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래가 좀 짧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어쨌든 저는 평생 사과는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이게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문건을 직접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은 고위공직을 두루 거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카더라식 발언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폭로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물증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박 전 원장께서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더라면 5대에 걸쳐 영화를 누린 유자광을 뛰어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유자광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간신 중에 간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한 비판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후보자는 또 박 전 원장이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1000여 명의 관계자가 수사받고 200여 명이 구속된 문재인 정권 하에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무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동관 후보자 간의 언론 장악 문건 공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 문건 공방 속에서 누구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뭐 제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는 이미 수사가 들어갔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옳은지를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방송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건의 존재를 봤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어느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인물이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위를 분명히 밝혀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수습이나 이런 책임의 과정도 또 나름대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이제 전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의 수장은 그만둔 다음에는 정말 조용히 지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사드도 마찬가지고 독일 베엔데 분데스나크리텐딘스트라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네. 분데스 뭐라고 하셨죠? 분데스리가는 아시죠? 네, 그럼 분데스가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건 리가는 알겠습니다. 리그거든요. 네. 분데스나크리텐딘스트 나크리텐은 뭐냐면 인텔리전스. 네. 그러니까 이 정보 혹은 뉴스도 나크리텐이에요. 네. 근데 그 딘스트라는 건 이제 서비스 뭐 이런 개념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독일어 교실 알기 쉬운 독일어였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 때도 얘기해 주셨던 잼버리 대회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수한 한국 문화 또 자연 환경을 세계 속에 알리겠다면서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8월 폭염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입니다. 일단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미숙한 준비와 운영을 인정하지 않고 참가자의 스카우트 정신만 강조하고 있어서 추가 환자 발생 우려가 커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개영식이 열렸는데 13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108명이 온열 질환자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개영식이 일부러 늦은 오후에 열렸음에도 한낮 뜨거운 햇볕에 지친 참가자들이 공연 도중에 무더기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잼버리가 열리는 야영장 이야기도 많은데 새만금 매립 당시부터 농어촌 용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물 빠짐이 용이하지 않은 데다가 숲이나 나무 등 그늘을 만드는 구조물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바닷가와 인접해 있지만 한낮 동안 데워진 열기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일이 잦아서 야영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게다가 또 이제 지난달에 장맛비가 쏟아진 탓에 물구덩이가 한낮 더위에 데워져서 이 야영장이 흡사 한증막을 떠올리게 한다는 경험담이 SNS에 쏟아졌고요. 또 게다가 이런 물 웅덩이가 있으면 각종 모기 떼 든 것 같은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레에 물려서 병원을 찾는 대원들도 속속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4만 3천여 명의 참가 인원을 고려할 때 병상이 50개밖에 없이 시작을 했고 그나마 내놓은 폭염 대책도 덩굴 터널, 수도 시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샤워장 그리고 화장실, 탈의실 수도 모자라다고 하고요. 행사장 내 편의점의 경우에는 폭염을 틈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얼음을 판매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식재료에서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는 큰 문제 없다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게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잼버리 대회 행사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고요. 제가 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해 이전에 찾아봤거든요. 자, 이번 주에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제가 다룬 소식이어서 근데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지만 동시에 기사들을 찾아보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을 했고요.
야영의 경우에는 오는 10일까지 대회 자체는 12일까지인데 대회를 이대로 강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연합뉴스 이 긴급 뉴스로 나온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연신 구급차에 실려오는 온열 질환자, 잼버리 병원 포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여름이 물론 이번에 유난히 덥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34도, 35도 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았어요. 예? 거기다가 이게 비가 여름엔 또 뭐 집중적으로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경지 위주이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진대요. 근데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집중호우 같은 게 언제 내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행사에 아이들을 보낸 세계 각국의 이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세계 각국의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뭐 이제 선진국이다 뭐 K-팝이 어떻고 K-영화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한 자기 자식이 이런 경험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위로 그늘 하나 없는 사망급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저는 지금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치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3, 4일 전 뉴스를 보니까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고 제가 또 기가 막힌 게 아이들이 개막식이 걸어서 갔다며요. 예? 교통 체증이 우려돼가지고 뭐 4만 명이 옮기려면 좀 버스가 많이 가야긴 가지만 그게 체증이 우려가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생각을 해야죠. 저 이런 식이라면 저는 지금 조기 폐막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단해야 돼요. 네. 이거 나중에 더 끌다가 예를 들면은 뭐 비까지 오고 온열 질환자 더 나오고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거는 끝내야 됩니다. 네. 이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잼버리 대회는 일단은 12일까지로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이제 3일이죠. 와, 네. 아니. 야, 그게 한 10일을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영 기준으로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잼버리 대회가 아니라 서바이벌 대회라는 거예요. 예? 네. 아휴.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이제 고노다마 발표가 3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다마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엔 변함없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고노다마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노다마의 경우에는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고요. 다만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기자회견 마스노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 위안부 문제에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이 위안부, 종군을 빼고 위안부라고만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고노다마를 이번 정부도 계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에서 종군을 뺐다는 점이나 또 고노다마에서 배상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앵커와 함께 방송을 할 때 앵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이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는 말이 말고 고노다마를 그대로 다시 읽으면 오히려 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무서워요. 네. 그걸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국력을 따지면 6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자신들이 계속 종군 위안부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범죄를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계 6위, 세계 10위의 이제 대국인데 우리가 지금 야, 왜 배상 안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배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정한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 범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반성한다라는 의미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그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라는 건 뭐냐면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라는 입장을 좀 진작 얘기를 하면 근데 보면 일본도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진작 했으면은 그래도 좀 훨씬 더 날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인 외교도 정치거든요. 국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정치인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본도 타이밍에 있어서는 참 못 맞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사과가 참 늦네요. 사과가 늦어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살 때는 사과는 제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죄송합니다. 네. 벌써 사과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 인하나우 지금까지 YTN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